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건물도 짓고 조선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할 수도 있었고, AI 시대에는 그 정도 급의 변화라고 보여져요. 그 이유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일하는 방식 지금 가서 보면 다 AI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는 회사 일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손으로 적고 있는 사람은 원시인 취급받고 있죠. 얼마나 작은 인력으로 얼마나 큰 매출과 기업 가치를 빠르게 창조하느냐. 그 중에서도 담당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유리기판이 미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정주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AI 제국의 돈이라는 책의 저자로, 작가로 등장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최대한 많이 풀어내고,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피터 틸, 젠슨 황, 그들이 만들어내는 미래, 열심히 한번 오늘 다 풀어내고 가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이번에 AI 제국의 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책 제목부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 지금 AI를 기술 혁명이 아니라 돈의 혁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돈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사람의 노동력과 어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돈의 가치가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만이나 젠슨 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술적 혁신의 미래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게 진화일 수도 있고 돈의 어떤 소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책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변화를 단순히 기술 혁신으로 바라보면 너무 좁은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이거를 100년 아니면 500년 아니면 뭐 한 4,000년, 5,000년의 인류 역사 전체에서 좀 크게 바라봐야 우리의 현재의 변화가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돈의 혁명 이런 방향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과거에도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거대한 기술 혁신이 있었는데요. 지금 AI 혁명은 그때와 비교해 뭐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 혁신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겪는 크기보다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아닐까. 왜냐하면 저도 당시에 이제 뭐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99년, 2000년대 막 뭐 구글에 대한 레포트도 쓰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보를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정보를 모으는 것도 어마어마한 혁신이죠. 당시에 닷컴 버블도 나타나고 기대감만으로 막 주가가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렇게 단순히 정보를 모으면 무언가가 터질 것이다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 지력, 그 스마트함,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그 생각하는 능력을 기계가 대신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 16세기, 17세기 이후에 벌어졌던 어떤 근대화, 18,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졌던 기계 중심으로 벌어졌던 산업혁명, 당시에 사실 기계가 사람들의 근육을 대체를 했죠. 그래서 근육의 힘으로 어떤 한정돼 있던 그 시대가 기계로 인해서 인간이 노동에서 좀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건물도 짓고 뭐 조선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할 수도 있었고, 석유를 시출을 하는데도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게 됐죠. 지금 딱 AI 시대에는 그 정도 급의 변화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과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게 아니라 오히려 18세기의 기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금의 AI 모델은 18, 19세기의 기차다. 그리고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는 18, 19세기의 철도다. 지금 K 반도체는 철근이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지금 올해 내년에 더 심하게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뭐 5년, 10년 내가 지켜봤는데 또 뻔한 변화야 이렇게 바라보기엔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경쟁이 이토록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올해만 해도 뭐 구글에서 지금 새롭게 뭐 거의 100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구글이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돈 많은 구글이 돈을 더 필요로 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지겹게 들리던 얘기가 뭡니까? 이건 뭐 순환 출자 구조로 돈 맡기다. 그래서 이거 버블이다.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는 거 뭐 나오지도 않는데 뭐 허공에다가 돈을 뿌리는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아요. 근데 저는 작년 10월부터도 공식적인 뭐 뉴스 보도나 칼럼을 통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우려할 거 아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족족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어떻습니까? 엔트로픽이 한 달에 데이터 센터 임대료로 일론 머스크한테 갖다 바치는 돈이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콜로서스 거대한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록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 가장 핫한 AI가 뭡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잖아요. 그래서 클로드한테 야, 내 거 다 안 돌아가는데 너가 좀 갖다 써. 하는데 한 달에 월세로 1조 5천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굴러도 뒤로 굴러도 돈을 버는 그런 팔자인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 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기차가 짱짱 돌아가서 철도가 꽉 막혀 있으면 철도를 더 건설해야지 철도가 남아 돌 걸 우려할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아져서 정말 데이터 센터가 뭐 10개 중에 3개가 놀고 있다. 이러면 그때 버블을 우려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현재는 구글, 아마존, 뭐 메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3년치, 5년치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자금을 다 앞으로 당겨서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정도로 지금 추론에 대한, 컴퓨팅에 대한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다. 그 이유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타트업들, 대기업 아니고 중소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지금 가서 보면 너무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다 AI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는 요즘에는 회사 일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워드 보고서 손으로 적고 있는 사람은 원시인 취급받고 있죠. 뭐 대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쓰고 있고 관공서에도 못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좀 이게 공감이 안 되겠지만 진짜 1인 창업 기업, 10명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오히려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5개의 맥 PC에서 모델 한 50개가 돌아가는 게 10명, 20명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보시면 좋아요. 얼마나 작은 인력으로 얼마나 큰 매출과 기업 가치를 빠르게 창조하느냐. 과거 10년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속도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컴퓨팅 수요는 계속 폭증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아직 버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K 반도체도 계속 갈 거라는 거죠. 20년차 토지 고수가 알려주는 토지 경매 노하우가 있대요. 좋은 토지 찾는 법부터 농지연금 준비법까지 토지로 월세 받는 공식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AI 시대의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K 반도체가 AI 시대에 앞으로 계속 더 갈 수밖에 없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가 깔려야 되잖아요. 그럼 철도가 깔리는데 철근이 없으면 뭐 플라스틱으로 대체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 철근은 뭡니까? 엄청난 나노미터 단위에 거의 물리적 한계까지 봉착을 했죠. 1나노미터 단위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막 16단, 20단으로 이렇게 쌓고 이제 메모리 쌓는 것도 부족해서 또 뭐 이 전체적인 HBM 아니라 HBF까지 계속 쌓는 걸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의 거의 끝판왕으로 가는데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완벽주의 그리고 수율의 극한으로 가서 뭐 중국이나 미국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그 완벽주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컴퓨팅 파워의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K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 2년 동안 보시면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좋았잖아요. 뭐 최근 한 12개월 딱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가 상승률이 전 세계에서 1등인데, 근데 이걸 한국이 잘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너무 편협하게 보시는 거고, 글로벌한 AI 컴퓨팅 수요에 대한 폭증으로 인해서 낙수효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의 산업적 사이클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도체는 원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AI 사이클은 과거와 다른 장기 성장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반도체는 공급이 부족했다가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그러면은 공급을 확 늘리죠. 캐파를 늘려서 뭐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그렇다 보면 그게 이제 치킨 게임이 돼가지고 공급이 너무 많아지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익률이 폭락을 하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겪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도 안 되는데 계속 주가는 올랐지만 PER은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영업이익, 순이익이 언제 또다시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조금 과거의 5년, 10년 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수요의 증가의 추이와 이번 사이클의 수요의 증가는 현격히 좀 규모가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에 뭐 수요가 뭐 PC에서 필요하고 스마트폰에서 필요하고 어디서 필요하고 필요한 그 수요의 규모가 지금의 데이터 센터에 뭐 데이터 센터 하나에 100조 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규모랑은 비교할 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간 빅테크들이 투자를 했던 규모가 뭐 몇 조 달러 규모로 간 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없었거든요. 사상 초유의 어떤 수요 폭증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몇 조 달러의 수요에 적어도 20, 30% 이상은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좀 더 길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물극필반이라고 해서 어떤 무한히 발산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이 사이클이 과거의 사이클보다 길 수는 있겠지만 무한히 발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상승장에 못 들어가서 어떡하지 두려운 그런 마음, 포모라는 그런 심리보다는 반대로 무한히 가진 않을 거야. 그래서 언제가 좀 끝일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최소한 올해 내년에 대한 수요는 아주 확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삽을 파서 뭐 증설을 하더라도 2년 후에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캐파가 단기간 안에 안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호황은 한 내년 말까지,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캐파가 너무 늘어난 거 아닌가, 수요는 그대로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매칭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일단 뭐 삼성전자 측면에서 보면은 종합적인 반도체 회사로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설계면 설계, 그리고 생산이면 생산, 그리고 최근에는 또 후공정 패키징에 있어서도 TSMC 못지않게 이렇게 추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부문이 막 이렇게 그 못난 어린 오리처럼 이렇게 좀 천시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업부로 격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파운드리 사업 부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균형 잡힌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의사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이제 덜 주목받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하부 구조에 있는 1차 벤더들, 그 중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를 담당하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다수의 그 부분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의 역군으로서 정말 세계 1등의 소재, 세계 1등의 발열을 잡는 어떤 솔루션, 세계 1등의 먼지가 층을 쌓다 보면 먼지가 들어가면은 이게 엄청난 수율이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없애는 거 아니면 요즘엔 또 반도체 장비의 오작동을 미리 탐지하는 뭐 AI 회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많이 집중을 해 계시는데 아마 이런 관심들을 좀 더 그 밑에 있는 기층에 있는 기술 기업들 관심을 더 가져보시면 또 새로운 투자 아이템도 발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글로벌하게 좀 앞서 있는지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유리기판이 미래라고 하는데 유리기판 관련되는 코스닥 지금 상장사들의 새로운 도전들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원도 하시고 또 보시다가 관심이 더 있고 이게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주식에 또 조금 비중으로 이렇게 한번 선발대로 보내놓고 그 기술을 공부하는 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미래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여전히 저평가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AI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저평가라고 얘기하기엔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런데 고평가라고 얘기하기에도 PER이 높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뭐 유사한 기업들 수준 보면은 거의 뭐 반도 안 되는 10배가 안 되니까요. 그냥 전통적인 뭐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관점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수익률, 뭐 영업이익률 엄청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되려면은 글로벌한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볼 수가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조금 많이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일부 수익 낸 부분에서 일부는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나 삼성전자로 2배 벌었어, 하이닉스로 뭐 4배 벌었어 이렇게 자랑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그래요. 이렇게 수익을 났을 때 자신이 생각한 어느 정도 수익의 어떤 그 증분이 있다라고 하면 원금을 뺀 그 증분에서 일부는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뭐 2종목, 3종목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일부 또 빅테크를 내가 좀 비중이 적었다. 한국 주식에 많이 이렇게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 좀 미국의 빅테크로 또 분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 몰빵이야, 나 자랑스러워 이러실 수 있는데 결국은 한 5개, 7개, 8개 종목 정도의 분산 투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지금 수익 난 부분에서 일정 부분, 뭐 전부를 팔라는 거 아닙니다. 일정 부분을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해서 그런 불안과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이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일단 우리는 스페이스X 상장을 그냥 우주 통신 기업의 상장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라는 시대적인 창업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한 사람이 갖게 되는 황제 즉위식에 가깝거든요. 그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상장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기업의 IPO이기도 하거니와 역사상 가장 큰 부를 획득하는 이 시대의 제국의 황제가 즉위하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좀 더 종합적인 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언젠가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흡수하는 그림까지 거론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근거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이런 이야기를 올해 연초부터 여기 신사임당 나와서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말씀드렸죠. 통합,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이 통합의 에너지는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는 자신의 반개 회사에 이렇게 뿌려놨었어요. 진주들을 던져놨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돈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하나하나마다 뭐 테슬라면 테슬라, 스페이스X면 스페이스X 이거 먹여 살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랭이 찢어져서 뭐 테슬라 주식을 담보 삼아서 스페이스X 로켓 발사하고 이거 또 터지면 테슬라도 망하고 스페이스X도 망하고 다 망하는 그런 리스크까지 본인이 감당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 상황이 역전이 됐죠. 그래서 테슬라도 돈을 벌고 스페이스X는 더 돈을 벌고 성장을 하고 경쟁도 없고 독점을 하고 있고 뭐 돈을 까먹던 회사들이 몇 개 있었죠. 뭐 트위터나 그리고 엑스닷컴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정말 돈을 많이 까먹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전에 은근슬쩍 두 회사를 뚝딱뚝딱 M&A를 시켰죠. 그러니까 상장한 다음에 스페이스X의 주주들은 이미 모여락금동산 돼가지고 진주들이 여기 다 모여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마지막 하나의 통합의 연결고리 테슬라밖에 안 남았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는 뭐 CNBC나 미국의 다수의 언론들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새로운 정보를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M&A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1조 달러 어떤 보상안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1조 달러 엄청난 보상안인데 이거 다 받으려면 진짜 3차 함수가 아니라 한 7, 8가지 넘는 교집합의 숙제를 다 해야 됩니다. 진짜. 예. 뭐 옵티머스도 많이 팔아야 되고 테슬라도 많이 팔아야 되고 사이버캡 서비스도 잘 돼야 되고 뭐 잘 돼야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숙제를 다 안 해도 되는 하나의 절대 반지가 있습니다. 거기 조항이 하나 영어로 써 있었거든요. M&A를 해서 테슬라의 전체 통제권, 컨트롤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런 조건 다 필요 없다. 시가총액 조건만 일정 규모 이상 달성하면 일론 머스크한테 한 방에 1조 달러 보상안 다 줄게 돼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절대 반지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지만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명시적으로 명문화돼서 적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다가 상황이 되면 합병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들도 있죠. 뭐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떤 회계 투명성이나 어떤 내부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그 암스 랭스 거래라고 하는데 회계적으로 어떤 배임이나 이런 것에 걸려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부 거래가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비즈니스적으로 협업을 하면 할수록 이건 합병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게 된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결정적인 건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보상안을 쉽게 가기 위해서 갑자기 10차 함수가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런 구도로 가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에 테슬라를 붙이는 과정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AI 반도체 성장주에 몰려있는 자금이 스페이스X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같은 대표 주도주들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스페이스X의 이번 상장할 때 기업 가치가 거의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빅테크 반열에 올라서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의 인덱스에는 웬만한 데 다 편입이 순차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본인들이 원튼 원치 않든 스페이스X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 웬만한 어떤 테크 회사들보다 어떤 스타링크의 본질만 딱 보면은 영업이익률이나 성장성이나 재무적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록을 딱 떼고 보면은 재무적으로 아름다운 회사거든요. 이익률도 에비타
영업이익률, 그 감가상각전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습니다. 거의 모바일 게임 회사 수준의 이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블루 오리진 발사대에서 대폭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쟁자가 하나가 지금 한 몇 년이 휘청휘청 할 텐데, 그리고 로켓랩이나 이런 다른 경쟁사들 그 발사 단가가 10배, 15배 비쌉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경제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발사를 위탁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면 계속 그 저궤도 위성에 대한 통신 독점력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 우주 통신사로서의 그 로켓 발사 위탁 기업으로서의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어떤 지배력은 향후에 한 1년, 2년 더 주도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건 그거겠죠. 예.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업 가치의 1등 시총 회사. 아직 일론 머스크가 달성하지 못한 게 그거거든요. 지구상 가장 큰 시총의 회사. 아직 못 해봤잖아요. 가장 부자긴 하지만 이게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1등 회사를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2, 3년 안에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자꾸만 반도체도 자기가 직접 하겠다. 우주 데이터 센터 쏘겠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나 삼성전자의 어떤 본진에다가 나도 할 수 있어라는 복선을 깔아주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1년, 2년 사이에 그런 비즈니스에서 엔비디아를 실제 위협하거나 삼성전자, TSMC의 반도체 생산 수율을 위협할 만큼 단기간 안에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가 쫓아올 가능성은 저는 되게 낮다고 봅니다. 근데 한 5년, 7년의 시간표에서 보면 어떤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런 도약적인 추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인텔을 2대 주주나 어떻게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 생태계로 인텔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는 지금 빅테크의 1등 회사를 좀 추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링크의 위성 직통 통신이 본격 상용화되면 통신, 자율주행, 로봇 드론 산업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너무 큰 변화겠죠. 특히 이제 B2B 측면에서는 이미 그 스타링크가 정말 전 세계 100개국 넘는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거는 B2C로 우리 개인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한 3년, 5년 안에 각 나라마다 주요한 주파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파수를 산다거나 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전 지구를 좀 이렇게 통합해서 운용하는 통신사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근데 이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은 연초만 해도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신사임당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는 완전히 상용화가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 아마 상장하고 나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하면서 기존의 통신사들의 파일을 조금씩 잠식해 나가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아요. 사실 현재의 2조 달러 기업 가치에는 그런 잠재력이 이미 상당히 선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D2C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통신사들의 부가가치를 흡수한다. 이거는 현재도 월가의 투자은행에서는 좀 이미 다가오고 있는 미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젤을 보면 각각 다른 회사처럼 보이지만 데이터와 기술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은 왜 이런 연결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르네상스의 시작을 이제 어떻게 보면 메디치 가문이 금융업, 은행 산업을 혁신을 하면서 금융업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고 이걸 예술과 문화의 부흥에 엄청나게 스폰서를 해줬거든요.
그 시대를 창조한 시대 창조자가 되었고, 뭐 급기야는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 중에 한 명을 뭐 교황으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정치, 뭐 군사, 경제, 뭐 금융, 문화까지 다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은 하나의 기업의 창업가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1막은 지나갔다. 근데 2막이 시작되는 그 과정인데, 뭐 기업을 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제는 이 사람의 꿈과 비전이 뭐 화성을 향해 있지만, 이 지구 안에서는 좀 국가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려 하는 그런 욕망이 너무 느껴집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존재들이 없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은 어떤 반독점이나 이런 뭐 서슬퍼런 규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런 거대한 자본과 권력과 어떤 이 기술 혁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된 그런 존재를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뭐 로스차일드 가문도 있고, 뭐 메디치 가문도 있고, 뭐 JP모건과 에디슨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만들었던 그 제국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다시금 그런 자본가의 시대가 좀 도래하는 거 아닌가. 그 도래를 알리는 게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 그리고 머스크가 이제는 단순한 창업가, 기업가를 넘어서서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는 그런 존재를 향해 가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궤도 위성 떠 있는 곳은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달나라로 가겠다는 것도 달나라도 지금 법이 없습니다. 국제법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헬륨3를 채굴해 와서 돈을 벌든 말든 그거는 그냥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콜럼버스가 새로운 어떤 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나갔던 그 첫 여정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그렇다고 보면은 메디치 가문의 등장, 그리고 콜럼버스의 항해, 뭐 이런 것들이 융합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 회사의 상장이라기보다는 되게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로 인해서 국가의 권력을 벗어나는 기술공화국이라고 그러죠. 네. 알렉산더 카프가 워딩을 한 거라서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기술공화국의 실체를 머스크가 점점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되게 좀 빈부차도 더 심해지고 기업들의 권력이 더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도 뭐 아담 스미스가 AI를 만나서 관뚜껑 열고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좀 더 흉폭한 자본주의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면 이것이 나에게 기회고,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빛의 속도로 도태되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오픈 AI로서는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를 덜어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판결이 오픈 AI 상장 계획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나요? 네, 그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상대로 걸었던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일론 머스크의 패배로 나타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되게 당황스럽다, 다시 항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1심에서 승기를 잡은 샘 알트만 측은 이제 홀가분해졌죠. 네. 왜냐하면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는 상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계류중 소송 리스크가 있으면 소송 해결하고 와,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1심 승소를 하면서 뭐 2심은 두고 봅시다. 근데 어차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에서는 일단은 상장을 위한 청신호가 좀 켜지지 않았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다 뭡니까? 쩐의 전쟁이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뭘 못 짓는다?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다. 데이터 센터 하나에 뭐 50조 이상이 됩니다. 70조 정도 되고 1기가와트짜리 하나를 줘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여러 개 줘야 되니까 몇백 조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하겠다고 공언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상장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매출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돈 생각하면은 오픈 AI는 당장 망할 회사입니다.
네. 근데 워낙 시대적인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그동안 많이 찬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다 지원을 해줬죠. 소프트뱅크도 그러고. 근데 얼마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도 냉담해지면서 샘 알트만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엔트로픽이면 뭐 다 같이 위아더 월드 하면서 협력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열려있는 생태계를 갈 거야. 이러면서 좀 거리두기를 하거든요. 뭐냐? 이젠 자력갱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 상장 안 하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청사진 켜지면서 상장을 가속화한다는 지금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오픈 AI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애가 있는데 엔트로픽인 거죠. 예, 경쟁하는데 여긴 소송이 걸려 있어서 뭐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엔트로픽은 완전 터보 엔진 달고 나 먼저 갈게 안녕 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오픈 AI는 원래 인류를 위한 비영리 연구소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상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죠. 예. 그 오픈 AI가 그 비영리 재단으로 시작을 했다가 영리 법인으로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초기에 그 재단의 최대 출자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일론 머스크와 소송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도 요즘에도 계속 뭐 AI는 인류를 위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이. 되게 이제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 모순적인 사람이 샘 알트만 한 명은 아니라는 거죠. 엔트로픽의 아모데이 남매도 똑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샘 알트만하고 같이 일했던 공동 어떤 초기 멤버였거든요. 오픈 AI에. 근데 오픈 AI가 너무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받더니 타락했다. 그래서 나는 싫어하면서 공익성을 위해서 독립만세한 게 엔트로픽 지금의 클로드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지금 상장한다고 하죠. 상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 벌어서 나는 기업 가치를 높여서 부자가 될래거든요. 공익으로 시작해서 결국 부자가 될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떤 기업 가치의 경쟁이 결국은 자존심 경쟁 그리고 AI 모델의 우월함에 대한 경쟁으로 지금 번져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아마 그 마음속에서 모순되는 생각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무한한 자유로 이렇게 놔두면 얘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 AI 모델을 통해서 뭐 독극물을 만들 수도 있고 뭐 핵폭탄을 발사하는 걸 해킹할 수도 있고 뭐 우리 국가의 어떤 기관망에 위협을 주는 그런 해킹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클로드의 미토스가 지금 그 갇혀가지고 거의 미국 핵심 빅테크들만 지금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초진용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될 것들이 AI의 윤리성, AI의 한계는 어디까지 우리가 인용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인데 점점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 이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이런 이야기를 점점 싫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나 아니면 정부나 민간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저는 더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계속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이 AI 모델이 인간의 지식의 총합보다 많아지는 초지능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더 발생한다고 하고요. 근데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초지능이 도달했기 때문에 이미도 우리는 그런 좀 논쟁들을 더 강력하게 서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정치권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엔트로픽과 오픈 AI는 이런 우려들을 빨리 떨쳐내고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상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상장을 하면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몸이 되잖아요. 주주로서 나 엔트로픽 10주 갖고 있어. 응원해. 윤리적인 이슈 잘 해결해봐. 너네가 이런 응원의 목소리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상장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자본도 조달하고 그리고 응원의 그 어떤 서포터들도 얻어내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오픈 AI가 상장하게 된다면 시장은 이 회사를 어떤 기업으로 평가하게 될까요? 단순한 AI 소프트웨어 회사인지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픈 AI는 일단 상당히 컨슈머,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모델을 표방하고 있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분야에서 좀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B2C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코덱스가 나와서 더 강화되고 뭐 클로드 코드나 뭐 다른 어떤 생태계랑도 어떤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챗GPT의 최대 강점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커머스에도 활용을 하겠다, 뭐 금융에도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 챗GPT는 그 어떤 바이럴을 잘 내는 블로그 포스팅이나 어떤 유튜브 컨텐츠나 이런 것들 생성할 때 아주 역량이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좀 그런 컨슈머들을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역량 측면에서는 챗GPT가 갖고 있는 역량이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 비결은 RHRF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반응해 주는데 반응하는 방식으로 계속 심화 학습이 되는 그 알고리즘에 있는 것 같고 이와 정반대에 있는 게 사실은 엔트로픽인데 엔트로픽은 이렇게 소비자가 질문을 던진다고 그걸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헌법, 그래서 그걸 constitutional AI라고 하죠. 헌법적인 AI 하에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노라고 하고 이건 아니다. 바람직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본인들이 막 강력하게 추구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엔트로픽 클로드가 주는 답은 재미가 없죠. 근데 맞는 말을 많이 해요. 할루시네이션도 별로 없고. 챗GPT가 해주는 말은 틀릴 때도 많고 막 물어보면 내 말을 계속 이제 찬동을 해주는데 근데 일단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계속 나의 사생활을 더 털게 되죠. 그러면 나의 사생활에 많은 감정적인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면 강력한 소비자 설득의 어떤 무기들을 많이 장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장 이후에 엔트로픽과 클로드가 가는 길은 상당히 비슷할 것 같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진화의 분기가 이렇게 가지쳐 나갈 것 같습니다. 네. 20년 차 토지 고수가 알려주는 토지 경매 노하우가 있대요. 좋은 토지 찾는 법부터 농지연금 준비법까지 토지로 월세 받는 공식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현재 오픈AI의 기업 가치가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로서는 너무 비싼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픈AI의 미래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엔트로픽 기업 가치가 오픈 AI 기업 가치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트로픽이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컨피덴셜, 그러니까 비밀 유지되는 한에서 지금 파일링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소에다가.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게 그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오픈 AI는 그보다 조금 덜 하고 어쨌든 둘 다 이제 1,0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싸냐 싸냐는 아마 상장 신고서가 나와 봐야 그 구체적인 재물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스페이스X도 엄청 비싼 회사입니다. 지금 매출액의 거의 100배 기업 가치거든요. 그리고 스타링크의 그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의 에비타의 한 300배, 팔란티어보다 더 비싼 회사입니다. 근데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도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로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상대 가치 평가로는 너무 비싼 회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말씀드렸죠. 이제 팔란티어 제가 작년에 엄청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을 때 그 공부한다고 해서 팔란티어에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팔란티어 비싼 회사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비싼 회사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혁신하는 그 현장과 혁신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시대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다른 기타 종목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AI 엔트로픽의 상장은 내가 여기다 몰빵 쳐야지 이게 아니라 뭐 밸류에이션이 비쌀 거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담는 게 맞죠. 뭐 투자를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 상장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내가 공부하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형성하는 회사, 현상을 만드는 회사,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회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경쟁의 접점이 어디고 이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잘해서 낙오되는 다른 회사들은 뭘까?
라고 보면은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그 국면을 여러분들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습의 방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두 회사라고 강조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AI 제국에 돈을 쓰시면서 수많은 기업과 기술을 분석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반드시 주목해야 할 AI 제국의 돈의 흐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 책에 나오는 그 창업자들을 다 깊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샘 얼트만, 피터 틸, 젠슨 황 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만드는 미래가 하나하나 합쳐져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변화라는 게 거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싱귤레러티가 온다라고 과거부터 예언이 됐었죠. 레이 컬즈와일의 그 책을 통해서. 근데 그 순간이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이점이 온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보다 더 스마트하고 똑똑한 존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존재가 가상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나 이런 드론을 통해서 피지컬 AI로 물리적 공간으로 뛰쳐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이 물리적 공간으로 뛰쳐나온 인공지능이 로켓을 타고 또 달나라로 가고 달에서 또 뭔가 제조 공장을 만들고 이런 계획들이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3년, 5년 안에 벌어질 일들로 계획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단순히 재테크 측면에서 이 새로운 산업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의 미래에 살아갈 그 새로운 생존 방식, 새로운 태도, 새로운 학습 방식, 50대, 60대라고 학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100세, 12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AI의 파워를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새롭게 배우는 2년, 3년의 이 AI 시대의 변화가 20,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노후,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